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중국 내부적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실, 또 금융 부실,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중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 고착화,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 그림처럼 중국 경제가 느리게 걷는 과거의 고성장을 이제 포기한 듯하게 걷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오히려 인도는 반사이익을 보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 경제가 얼마나 기울고 있는지, 그리고 인도는 실제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주로 OECD의 이 롱 게임, 더 롱 게임이라는 이 피스컬 아웃룩,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또 여기에 무디스의 투자 관련 보고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보고서를 좀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께 중국 경제가 어떻고 인도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장기 전망을 OECD가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도 성장률이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둔화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ECD 회원국도 성장세가 둔화하고 정체되는 거죠. 1%에 수렴하는 거죠.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거의 OECD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1% 수준, 1.2% 정도로 수렴하는 모습. 그리고 OECD와 G20, G20에는 인도나 중국,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나라들까지 생각해 보면 어쨌든 얘네들도 고성장 국가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성장세가 이제 둔화되면서 이렇게 간다. 또 G20 중에 이머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20와 OECD를 더한 거고, 이머징 G20 국가들, 이들의 성장세도 이렇게 둔화된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세계 주요국 경제가 둔화된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는 중국 경제에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중국 경제도 이 빨강색 그래프를 보시면 한때 14%의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했다가 10%대, 9%대로 내려와서 6%대, 그리고 코로나19와 2차 셧다운을 지나면서 5%로 내려앉았고, 또 내년은 4.2%로 또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년이래요. 올해죠. 24년 성장률도 4.2%로 둔화될 것으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업데이트 버전으로 1월 중순쯤에 나올 텐데요. 뭐 나오면 또 여러분께 즉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4.2도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 부실 문제가 다시 한번 큰 중국 경제에 흔들림을 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해외 직접 투자가 더 급감하게 만들고, 그만큼 중국의 신규 투자가 부진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이 4.2로 보는 것도 좀 낙관적이었었다라는 해석을 IMF가 지금쯤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추측입니다. 제 생각인 겁니다. 월드뱅크의 의견은 어떠냐면, 보세요. 중국 경제가 23년 5% 정도에서 4% 초반으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 스탠스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EAP는 아시아 and Asian Pacifics, East Asia and the Pacifics, Pacifics.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렇게 보면 되겠죠. EAP. 그리고 EMD라는 표현이 있죠. EMD는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뜻합니다. 되셨죠? 근데 중국, 그러니까 EAP,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에서 중국을 제외한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들의 성장률은 어떻대요? 23년보다 24년이 낮다. 이렇게 전망하고요. 이 신흥개도국 권역에서도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들의 성장률을 보면 23년보다 24년이 낮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가. 그러니까 24년 경제가 유독 23년보다 어려운 이유는 중국과 또 미국 경제도 포함인데 이런 주요국들의 성장 기여도가 많이 빠지면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역시 어려운 국면 맞지만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기회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IMF나 월드뱅크나 이 주요 기관들의 거시적인 진단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정책 금리를 인하해 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 금리를 인하만 해 옵니다. 그러니까 22년에 세계 경제가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고금리 기조를 채택했었어요. 왜죠? 고물가를 만나면서.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물가를 상대적으로 덜 만났고요. 오히려 지금은 디플레이션 상황인 거예요. 마이너스 0.5%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디플레이션 상황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금리를 인상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금리를 이렇게 인하했어요. 근데 이만큼 인하했고 또 경기 부양도 있고요. 중국에. 중국 경기 부양도 중요하고, 특히 앞서 우리 라이브 중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실 문제, 이게 굉장히 큰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중주그룹 얘기해드렸죠. 이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인하해서 이 금융부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도미노 부실, 이런 일을 막아야만 하는 게 중국 경제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왔던 겁니까? 금리를 인하만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근데 지금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인하할 만한 그런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23년부터 24년까지도 장기 침체 국면에 놓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돈을 빌려서 그림자 금융에 기대어서, LGFB 설명드렸죠. 이 그림자 금융에 기대어서 뭐 인프라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는데, 근데 결국 이 인프라 경기,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국면이니까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자금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금리를 더 인하하거나 더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여서 부동산 경기를 좀 회복시켜야만 본질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도미노 부실 문제나 금융 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카드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좋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그동안 물론 높은 성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만큼 엄청난 부채에 의존해서 성장해왔다. 그러니까 이미 부채에 의존해서 성장해온 만큼 추가적으로 부채를 끌어다가 성장할 만한 동력이 없다는 것이죠. 잠깐 설명드리면, 가게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가 이미 10억의 대출을 떠안고 이것저것 사업을 벌였어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10억 정도를 빌려서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나요?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10억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이만큼 사업을 확정해 왔다면 이 확장한 이 사업은
빚에 기대어서 확장한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빚에 기대어서 추가적인 확장을 시키거나 할 만한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구조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부실에 해당되는 그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잔존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과정인 겁니다. 더욱이 이제 중국이 꼬꾸라지는 동안, 성장세가 둔화되는 동안 인도는 오히려 약진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었던 OECD 더하기 G20 그 국가의 장기 성장률이에요. 검정색 선. 이 성장률이 있다면 각 그 권역별 혹은 국가별 기여도가 있겠죠. 예를 들면 OECD의 성장 기여도가 이만큼, 중국의 성장 기여도가 주황색, 그리고 인도의 성장 기여도가 초록색, 그 밖에 나머지 국가들의 성장 기여도가 빨간색.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 이 주황색의 기여도는 많이 줄어들고 반대로 인도의 기여도는 20년 이후에 오히려 20년 이전과 이후는 달라지죠. 큰 기여도로 존재하죠. 그만큼 인도의 경제가 상당히 약진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매크로 데이터를 가지고도 중국의 경제는 정체되고 인도의 경제는 약진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100으로 놓고 보면 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3.5잖아요. 레벨이. 예를 들어 여기서 이게 25년이 이게 3이잖아요. 3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의 기여도가 1이라고 보면 이것은 3이 아니라 1.5로 줄어들잖아. 이때는. 그죠? 1.5에서 예를 들어서 0.8이라고 하더라도 100% 중에서는 인도의 기여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3이라는 3과 1.5로 반으로 뚝 떨어진 과정에서 인도의 기여도는 예를 들어서 1에서 0.8로 반으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니까 각각을 100으로 놓고 보면 이게 100으로 놓은 개념이죠. 100으로 놓고 보면 인도의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초록색 보세요. 계속 늘어나죠. 그만큼 인도의 경제가 약진하는 모습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OECD가. 그 약진하는 모습을 국가별로 좀 몇 개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다른 거 뭐 보실 필요가 많이 없어요.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불가리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주요국들의 1인당 GDP 잠재 GDP 성장률을 보면 다 이렇게 둔화되는데 뭐 인도도 다소 둔화되죠. 그러나 2030년에서 60년 사이에 잠재 GDP 성장률이 인도가 가장 높아요. 여전히 높다 이거죠. 근데 이때는 2000년대에는 중국이 더 높았고 중국은 점차 둔화되다가 20년대 역전된다는 거죠. 이게 크로스되는 구간이죠. 이걸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레이버 이피시언시 노동 효율성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구조예요. 그렇게 먼저 보시고요. 여기서 보면 그 1인당 GDP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21년부터 60년까지의 변화의 정도를 보면 여기 가운데 쭉 이렇게 솟아 있는 데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강하게 약진한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죠. 그렇게 OECD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한국은 어떤가? 좀 속상합니다. 이게 그 전체 그래프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전체 표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좀 쪼갠 거예요. 제가 쪼개서 한국을 여기다 붙였는데요. 이건 팩트니까 2030년에서 60년까지의 1인당 잠재 GDP 증가율이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2000년대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높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보세요. 한국이 3.8%인데 한국보다 높은 나라가 에스토니아 빼고 없어요. 진짜 그런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긴 장포에서는 몇 개국이 있네요. 그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4개네요, 4개. 한국보다 1인당 잠재 GDP가 높은 나라가 4개인데 2030년에서 60년 사이에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잠재 GDP 증가율이 낮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별 특별한 외재적인 충격이나 이런 게 없는 한 한국 경제는 이만큼 성장할 거야라고 하는 그 기대치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때 뭐 대내적인 관점에서 노동 투입이 줄고 자본 투입이 주니까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앞서 편에서 말씀드렸다면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대외적인 관점에서 대내적인 거 말고 대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워낙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 구조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럼 내수 의존도가 높으면 우리 경제가 괜찮아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내수 규모가 작아지니까. 더 수출 의존도를 높여야만 해요. 그럼 더 수출 의존도를 높여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토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들 국가가 성장세가 둔화될 때 우리의 수출도 같이 둔화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수출입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것도 구조적인 개편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8년까지의 IMF의 경제 전망을 보면 중국 경제는 이렇게 내려가죠. 역시 미국 경제도 뭐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2%예요. 일본 경제는 23년 한 해 반짝 2%를 찍고 다시 24년부터 1%대로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 한국 경제는 유독 미국, 중국,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잖아요. 그럼 이 구조에서 탈피해야 됩니까?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중에 2018년에서 19년 코로나19 전 단계의 성장률이 좌측이고요. 24년, 25년 올해와 내년 동안의 성장률이 수직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사선을 그었을 때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은 뭐예요? 코로나19 전보다 24, 25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과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24, 25년 동안을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 성장세가 더 떨어지는 나라들이 이 밑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더 높아지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흥국을 보자는 거예요. 역시 18년에서 19년 동안의 성장률보다 24년에서 25년 동안의 성장률이 더 높은 나라가 이 위에 있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나라는 지는 나라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는 나라에 해당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집중적으로 가져왔었던 거예요.
중국은 꼬꾸라지고 있고 인도는 부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수출 구조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에 대한 의존도 혹은 인도네시아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책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알타시아라고 했죠.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수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를 들면 무디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게 성장 주기예요. 확장, 그죠? 성장기, 그리고 둔화기, 그리고 침체기, 그리고 회복기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여기 있죠. 중국은 뭐예요? 침체기예요. 그러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계속 침체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 도약하는 이런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높여나가야 그런 식으로 수출 구조를 바꿔야 우리 경제가 같이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이후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보세요. 이 빨간색 선을 보세요. 이 수출 증감률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죠. 22년 5월부터 시작해서 23년 내내까지 계속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였어요. 왜요?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슈가 있겠지만 그러면 중국 경기가 계속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꼬꾸라지고 기우는 과정에서는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또 마이너스에서 면치 못한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제가 기저효과의 개념을 많이 말씀드렸죠. 이 수출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그러면 전년 동기가 여기 있죠. 22년 하반기 수출도 계속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3년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0%대를 유지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22년 하반기에도 줄었는데 그 줄어든 수출 규모보다 또 20%가 줄어드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에 수출했던 거를 철수하자가 아니라 중국 수출은 그대로 두더라도 중국을 제외한 그 밖에 부상하는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더 높여나가는 그런 수출 진흥 전략을 펼쳐야만 하는 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수출입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23년에 연간 기준의 수출액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아마 1월 말쯤에 확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22년 기준이 최신인 거예요. 수출 구조를 보려면 연간으로 봐야 됩니다. 월별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수출이. 그러면 그 밖에 베트남 여기 있죠. 인도가 여기 있어요. 인도가 7위 대상국이에요. 결과적으로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베트남 이런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신시장 개척을 단행해야만 한국 경제가 그래도 강하게 그렇게 꼬꾸라지지 않을 수 있다.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외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드릴 말씀은 정말 많은데 그래도 투자 관점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어쨌든 뭐 제가 다 말씀은 여기다 녹여서 못했는데 또 미중 패권 전쟁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중국을 떠나요.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급격히 줄어요. 그런 과정은 다시 말하면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에 공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자금이 유입되고 기업 경영이 활발히 일어나고 채용이 일어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예전에 중국 경제가 14%, 10%대 성장을 했던 모습처럼 그런 부상하는 그런 경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국가들이 어떤 나라일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두 가지, 뭐 아직 중국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4%니까 한국 경제보다는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 경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인도 경제를 보면서 인도를 보면 인도에서 기업 경영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노동법도 너무나 부실하고 인프라가 너무나 현저히 떨어진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두 가지 포인트 다, 두 포인트 모두 다 경제를 스테이터스로 보는 거예요. 스테이터스로 본다는 것은 지금 스냅샷으로 딱 잘라서 보는 거예요. 경제는 시계열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4% 성장률이면 높은 거 맞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4% 성장률이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한때 14%였던 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인도 경제도 지금 현재 노동법이나 그 밖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거 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될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둘 다 중국 경제를 볼 때도 그 패스, 그런 경로를 보셔야 되고 인도도 지금 어떤 식으로 세계의 어떤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자 하는 마음에 메이크 인 인디아를 선언하고 또 인도네시아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선언하고 부족한 인프라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을 스냅샷으로 놓고 보면 도저히 중국을 대체할 나라가 아닌 거 저도 이해 갑니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요.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이 뭐 투자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서도 강조했었던 것처럼 어, 인도 ETF 이런 투자를 좀 하는 것도 간접 투자나 뭐 직접 투자도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런 투자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그런 투자적인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넥스트 차이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녹화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책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입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가장 선명한 경제 전망서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여러분께 추천드리기로는 이제 기본서, 입문서를 먼저 읽어보시고 경제 전망서 읽으시면 굉장히 쉽고요.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감각이나 언어가 장착이 되어 있으시다 하시는 분은 경제 전망서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네, 연초에 선물하기 좋은 책 2050년 경제전망서까지 함께 모아주시길 또 바라는 마음으로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질의응답을 진행할 테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께는 답변 성실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